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대로 하자,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의미이지만 사법부가 내놓은 판결이 국민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인데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은 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옛날에는 이렇게 법만이 안 찾았던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가 문제만 있기만 하면 법을 찾아보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법감정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변호사로서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령 어떤 특정 사건이 있을 때 네. 판결에 형량이 이렇게 나온다거나, 특히 형사 사건에서 많이 네. 일어나는데요. 그런 게 이제 판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판사를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형량이 실제 일반인들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훨씬 엄벌을 쳐야 되는 네, 상황인데 맞죠. 너무 네. 관대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딱 말씀드리면, 판사들이 생각하는 중형의 기준이 보통 1년입니다. 판사가 생각하는 중형의 기준은 1년이고 1년을 넘는 형은 중형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을 잘 안 하죠. 한 10년 이상은 돼야지 중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판사들이 생각하는 중형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그 수많은 판결들의 형량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기준이 명확한 있잖아요. 기준은 아니죠. 하지만 약간 좀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례화된 기준이라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럼 양형 기준은 예. 다 설정은 돼 있잖아요. 저 양형 기준 돼 있죠. 양형위원회에서 다 판단하는 그렇죠. 거고. 근데 양형 기준에도 이제 2년, 3년 이렇게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량 감경이나 어떤 정황을 살펴서 예. 형을 깎아준다거나 늘린다거나 이런 사유들을 다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1년이나 혹은 2년 정도, 좀 3년 이렇게 해서 그 정도에서 안쪽은 형이 좀 낮은 거고, 그걸 넘어야지 중형이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을 잘 모르고 판결을 보면은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니요, 이해는 되는데 네네. 그 말씀 들으니까 더 법감정이 안 좋아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니, 이해는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1년을 중형이라고 간주를 해버리면 중형 2, 3년은 얼마나 중형으로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판사들은 좀 중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살인이나 어떤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년은 중형이 아니죠. 네. 그거는 10년 이상 가야 중형이 되는 건데, 보통의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면은 이건 좀 중형에 해당한다라는 기본적인 좀 인식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럼 성폭력 범죄에서 그건 중형 아니죠. 2년, 3년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경우도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 케이스가 다른데, 예.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이런 거와의 다른 일반 범죄에서는 좀 중한 기준이 1년 혹은 2년 정도로 보면은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많이 되죠. 지금 1년 얘기를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얘기해 주셔서. 예, 근데 이게 좀 언론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죠.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네네.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첫 주제 어떤 거 선정하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첫 주제는 제가 얼마 전에 좀 외국에 좀 다녀왔는데요. 네. 근데 외국 다녀오면서 제일 느낀 것이 이 코로나, 코비드19라고 하죠. 예.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이렇게 팔았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비행기를 타도 사람도 없고 굉장히 출입도 어렵고,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좀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좀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역 최전선에서 네.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좀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요 판결은 저도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검역을 하잖아요. 네. 검역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 뭐 검사 받으러 와라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자격격리 안내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방역의 선두에 계신 이제 역학조사관이라고 네. 부르는 사람들이 전화하고 이러는데 그 역학조사관이 이제 전화를 해서 어느 경로로 이렇게 뭐 집회에 참석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참석을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거짓 및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한 혐의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있습니다. 이제 거짓 진술하는 거죠. 역학조사 과정에서 당신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죄 판결이 나왔죠. 좀 이해하기 좀 힘든 그냥 그 판결 자체 결론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거죠. 감염병 예방법에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우린 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했는데도 무죄다. 예. 왜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이 판결 같은 경우는 이 판결문의 어떤 결론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요지를 어느 정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역학조사관이 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역학조사관이라고 볼 수가 없다. 역학조사관 자격의 문제가 자격의 있다. 문제.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대면 조사가 원칙인데 네. 왜 전화를 굳이 꼭 전화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삼은 거죠. 권한과 절차의 문제를 따져서 예.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역학조사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역학조사에 대해서 거짓을 했다고 해도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이게 절차라는 게 그래서 예. 법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예. 사실 저희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범인 딱 잡아서 이렇게 예.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고 이게 미란다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중범죄라고 하더라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요건도 마찬가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건 이제 절차 위반이잖아요. 근데 이 역학조사의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사가 판단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숫자가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진자는 하루에 2,000명씩 맞습니다. 나오면 역학조사관 한 명이 어떻게 다 그걸 합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보건직 공무원들이 네. 지금 역학조사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동선이 뭐였습니까? 집회 네네. 참석하셨습니까? 네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그런 공무원이 물어보면 네. 참석 안 했다고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고 이 판결의 결론은 이게 사실은 이제 검사가 좀 노력을 안 했다고 좀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한다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 사건에서 실제로 절차를 지켜서 임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판사가 봤을 때는 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람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역학조사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 2심에 가게 되면 네. 검사가 이제 그 사람이 적법한 권한을 받은 역학조사라는 거를 말을 하면은 다시 유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사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이냐, 네. 그것도 엄격하게 법 조문에 근거해야 되는 하겠지만 네.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재난적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딱딱하게 네.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 네. 당신이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따져서 네. 없는 사람이니까 네. 거짓말해도 괜찮다. 예. 괜찮다고 한 것은 아니죠. 그게 유법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좀 특수상을 감안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영업 제한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데 예. 그런 이제 법원의 이 판결에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가 제한을 걸었다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사람을 좀 보호할 측면도 있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좀 더 정책을 개선할 수 있겠죠. 공권력이. 그렇군요. 공권력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옛날에 공권력 남용이라는 얘기 참 많이 썼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남용될 때 나타나는 폐해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은 굉장히 엄격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게 확고한 거군요. 그렇죠. 예.
요거는 뭐 저희 뭐 옛날 그 적법 절차의 원칙, 뭐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제 영국의 대헌장 뭐 이렇게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그 어떠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건 대원칙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근데 사실 이런 판결이 나와야 좀 더 국가 권력이 절차를 지키고 그건 국민의 또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판사들이 국민들이 이거 왜 우리 생각하고 달라? 왜 이런 판결을 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서운해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드는데요. 근데 과거 재판에서도 역학조사관 자격이 쟁점이 된 적이 있었죠. 예, 역학조사관 자격이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광복절 집회 아니다 그 종교단체 종교단체 그래서 신천지였었던 거예요. 그 절차 부분도 있고 그때도 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역학조사 그거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역학조사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약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천지 사건이라고 할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좀 뭐 종교적인 뭐에서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신천지 그 명단 거부 사건인데 명단을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모든 신천지 교인 그 당시 예배 참석했던 그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것인데 그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역학조사의 범인을 즉 명단을 그러니까 제출할 때 어느 정도 뭐 누락을 했다거나 그 정도는 역학조사라고 볼 수가 없다. 역학조사는 그러니까 좀 더 제한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명단을 봐야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동선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감염이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시초가 되는 것이 이제 명단 공개인데 그것을 왜 역학조사로 그러니까 하지 않는지 좀 이해가 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법조문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 그렇죠. 형사사건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큰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그 역학조사라는 단어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뭐 제출한다거나 그 누락하는 거는 포함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인천 학원 강사 사건의 경우에는 자기의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뭐 N차 감염, 7차 감염까지 갔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나중에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럼 그거는 이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그 신천지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학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쟁점이 있는 거고 그 이제 요 인천 학원 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이제 그 자기의 동선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역학조사라고 보는 전제에서 거기서 이제 실형을 한 거죠. 그런데 앞서 맨 처음에 우리 사례로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은 자격을 갖춘 역학조사관이 대면 조사를 했던 거 아니면 전화 조사를 적법하게 했겠죠.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그거를 속였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처벌 법규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신천지건 같은 경우는 아예 역학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봐버리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죄가 나온 거고. 우리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작은 차이가 진짜 유죄 판결을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이 나오게 만들 수도 있다. 참.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감염병 예방법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실 주목받는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있는지도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이런 법률이 있었나 생각 싶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역학조사가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이러면서 처벌이나 어떤 그런 데에서 이제 누락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판결을 통해서 점점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을 무시하고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에게 11억 7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법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런 정도로는 그렇게 미국처럼 10만 원?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아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이렇게 법제도 자체가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는 뭐 역학조사관 자체에 뭐 진입을 방해한다거나 거짓으로 자신의 동선을 뭐 고지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네. 우리 4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뭐 2인이 모이면 그거는 안 된다. 이제 과태료 대상이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행정처분인 거죠. 그럼 그렇죠, 과태료는. 그렇죠.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과태료.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는 게요. 과태료하고 벌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항상 헷갈려요. 그거는 이제 벌금은 형벌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빨간 줄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정가에 남는 것입니다. 벌금은 정가에 남아요? 벌금은 정가에 들어가죠. 과태료는요? 과태료는 벌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건 좀 더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좀 감염병 예방법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사실 일반 국민의 법정 감정에는 되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위기 상황. 네, 그렇죠. 이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저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렇게 법조인들이나 입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 높이는 것에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거부감을 좀 보이죠. 좀 더 왜냐하면 처벌 수위를 높였을 때는 어떤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처벌 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수위도 한번 올라가게 된 거는 내려가기가 되게 힘들 부분이 있고 처벌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거로 인해서 어떤 일을 어떤 범죄나 이런 이 사람들의 어떤 방역 협조 같은 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를 올라간다고 해서 형사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달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대상이죠. 많은 법조인들한테는.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벌금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다 쓰죠. 라고 그래요? 생각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이렇게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많은 때문에. 문제, 많은 정가가 발생하겠죠. 정가자가.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에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뭐 특정한 종교 시설이나 그죠? 이번에도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기도원이나 뭐 예배 뭐 그런 집단 시설에서 이제 방역에 의해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뭐 사태, 그러니까 신천지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어떤 그 집단 시설에서의 그 역학 조사를 방해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보다 형을 더 가중하게 되는 거죠. 뭐 징역형을 좀 더 올린다거나 벌금을 올리는 형식으로 가중해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 거네요. 그럼 명단 제출 의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들어간 겁니까? 개정안에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명단 제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역학조사의 범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좀 뭐 개선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 처벌 수위를 올라간 부분은 집단 시설에서의 그 방역을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좀 더 엄격해졌고 그런 경우는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논란이 많았던 게요. 뭐 민주노총 집회도 그랬고, 뭐 사랑제일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뭐 각종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집회하려고 하는데, 이건 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집회 뭐 10명 이상 금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또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요.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건 그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참 사회적인 논쟁거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건 관련해서 좀 생각이 났던 판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청에서 이제 뭐 집회를 하는데
허용을 했거든요. 예. 그 당시 굉장히 뭐 코로나 아마 2차 대유행 때에서 법원에서 그거를 허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과 관련해서 뭐 판사를 욕하는 댓글을 단다거나 광복절 집회. 그렇죠. 광복절 집회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판사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고 국가 정체가 이제 저희가 민주체제를 이제 그렇죠.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침해를 해야 된다. 효과를 달성하고. 근데 이제 판사가 봤을 때는 전면 금지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위반됐다고 본 측면이 있는 거죠. 최소 침해의 원칙이요. 그렇죠. 어떠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전면 집회, 전면 금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헌법상의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2차 대유행인데 어떻게 여기서 감히 집회를 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판사님의 그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헌법상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시위 자유가 있잖아요. 둘 다 헌법상에 국민이 그렇죠. 누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집회를 하는 사람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그 사람도 이제 행복 추구권에 뭐 일환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자기 생명과 안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집회 이제 주변 다른 사람들은 뭐 건강권이나 행복 추구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국민의 기본권을 가진 양 국민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익 형량을 해서 어느 걸 좀 더 중요시하게 여길 거냐. 그리고 한쪽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되는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면 금지는 그거를 적절하게 최소 침해 원칙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그 집회 뭐 주변에 이제 이런 뭐 건강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분이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판사가 뭐 조건을 다는 거죠. 뭐 거리는 어떻게 두고 그런 방식을 통해 좀 더 조화롭게 기본권을 이렇게 뭐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전면 금지는 저는 사실은 뭐 굉장히 좀 반대하는 부분이라 어떠한 사건이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러 그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지금 현재는 그 손실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침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그러겠네요.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 법원은 또 판사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겠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최소 침해의 원칙 하나는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세요. 이게 제가 좀 처음 이제 좀 진행해서. 아닙니다. 청취자분들이요. 2095님께서 법코너 좋아요. 판결하는 판사를 이해하고 싶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강명희님께서 이 코너 꼭 챙겨 듣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아직도 날씨가 불안정한 곳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